여러분의 대학 시절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자유롭지 않았나요? 혹은 낭만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제 대학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북한의 광업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가장 순수해야 할 청춘의 시기에 세상살이의 가장 쓴맛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대학 현실과 마침내 남한의 캠퍼스에서 찾은 진짜 자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청진광업대학교였습니다. 광물 분석학과 이과 계열이었어요.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단천에서 청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죠. 똑똑한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청춘 말이에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동기들은 30살이 넘은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어요. 북한의 남자들은 군 복무가 의무였고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신입생들은 복학생이 아닌 군대에서 막 전역하고 온 30대 초반의 늦깎이 새내기들이었습니다. 마인드는 20대였을지 몰라도 10대 후반인 저에게는 그저 오빠이자 아저씨였죠.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동기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김철성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늦게 입학해서 부끄럽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32살이면 우리 아버지보다 7살밖에 어리지 않잖아.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아라고 합니다. 19살이고 단천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와, 진짜 어리네. 우리 동생 뻘이네. 공부 진짜 잘했나 보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학에 와서 또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공짜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나라가 대학 운영 자금을 대주지 못하니 학교는 학생들에게서 끊임없이 돈을 걷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학교 담장 수리비로 1인당 50원씩 내세요. 이번 달은 나무 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30원씩 준비하세요. 실험실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100원씩 모읍시다. 차라리 등록금 액수를 정해주는 게 속 편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겨우 밥을 사 먹는데 학교는 계속 돈을 요구했죠. 어느 날 김철성 오빠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야, 돈 모으기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오빠는 고집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나는 군대에서 돈 좀 모았어. 그리고 너는 우리 여동생 같잖아. 그냥 받아. 그렇게 저는 30대 아저씨 동기들 사이에서 막내 여동생이 되었습니다. 북한 대학생의 일상은 여러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업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 있었고 저희는 학교의 공짜 인력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30분 동안 운동장에서 체조와 구령, 7시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 8시부터 12시까지 수업,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는 노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동에 동원했어요.
교내 청소, 건물 보수, 텃밭 가꾸기, 석탄 운반. 가장 힘들었던 건 농촌 지원이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타 지역으로 농촌 지원을 위해 파견됩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더 멀리 갔습니다. 저는 남쪽인 금야까지 갔었죠. 트럭을 타고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었습니다. 숙소는 마을 회관이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남녀가 칸막이 하나로 나뉘어 함께 잤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의 기상, 그리고 5시부터 모내기가 시작되었죠. 손으로요. 기계 같은 건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모를 하나하나 논바닥에 꽂아야 했어요. 30분도 안 되어 제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진흙투성이었고 다리는 차가운 녹물에 푹 잠겨 있었죠. 미나야, 힘들지? 잠깐 쉬어. 김철성 오빠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집을 부렸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금 손 떨리잖아.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내 목까지 할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30대 아저씨 동기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도와줬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힘든 일은 대신 해주고 배고플 때는 자기들 식사를 나눠주기도 했죠. 하지만 육체적 노동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노동도 있었어요. 다들 지친 와중에 아저씨 동기들이 던지는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줘야 했습니다. 야, 미나야, 너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왜 없어? 우리 중에 한 명 골라.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하하.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오빠들은 다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뭐가 문제야? 나이 많은 남자가 더 믿음직하지.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회의를 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반성할 점은 목화밭에서 작업할 때 속도가 느려서 조 전체에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한 동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동기가 일어나 그를 비판했습니다. 동무는 혁명적 열의가 부족합니다. 조국을 위해 일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분위기,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긴장감.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무도 제 눈물을 보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논으로 향했습니다. 자유는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술을 마시거나 모이는 건 나쁜 사상이 침투한다며 엄격히 금지되었죠. 하지만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풀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모였습니다. 디풀이, 이건 스트레스를 푼다는 뜻이에요. 주로 개인의 집에 모여 마당 같은 곳에서 조용히 놀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김철성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미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동기들 몇 명 모여서 뒤풀이 할 건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여자가 남자들 모임에 가는 건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철성 오빠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죠. 걱정 마.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매일 공부하고 일만 하면 미쳐.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뒤풀이에 참석했습니다. 철성 오빠의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하지만 마당이 있어서 거기에 테이블을 놓고 둘러앉았죠. 동기 5명이 모였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습니다. 나만의 소맥과 같은 개념이지만 저희는 그냥 섞어 마신다고 불렀죠. 대동강 맥주는 생산량이 적어 시중에는 거의 없었고 보통 중국 맥주를 마셨습니다. 자, 첫 잔은 우리 막내 미나를 위해. 철성 오빠가 잔을 들었어요. 미나야, 힘들지?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아. 근데 너 진짜 대단해. 나이도 어린데 노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나는 우리 자랑이야.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오빠들이 도와줘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군대에서의 힘들었던 이야기,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조심스럽게 체제에 대한 불만도 나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한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나. 다른 동기가 급히 말렸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한 동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조심해야 했죠. 가장 불편했던 건 호칭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는 동무 대신 이름을 불렀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동지라는 말을 써야 했어요. 미나 동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미나 동지, 수업 노트 좀 빌려줘. 30대 아저씨 동기들에게 동지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나중엔 그분들이 그냥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미나야,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동지는 너무 딱딱해. 그렇게 저는 30대 오빠들과 이상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그들과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저를 진짜 여동생처럼 대해줬고 저도 그들을 오빠처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과의 한 동기가 사라진 거예요. 이름은 박성훈이었습니다. 그는 뒤풀이 모임에 자주 참석하던 동기였죠. 어느 날 갑자기 수업에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국가보위부에 끌려갔대. 무슨 일로? 뒤풀이 모임에서 위험한 말을 했대. 누군가가 신고했나 봐.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자리에 밀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뒤풀이 모임은 중단되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죠. 철성 오빠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야, 앞으로는 조심해. 아무한테도 진짜 속마음을 보이지 마.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야. 저는 그날 밤 또 울었습니다.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김정은 장군님 생일 기념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동원되었죠. 저는 무대 장식을 담당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꽃으로 글자를 만들고 현수막을 그렸어요. 행사 전날 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라고 쓴 글자 중에서 은자의 획 하나를 잘못 그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게 발각되었습니다. 학교 보위부 담당자가 저를 불렀어요. 박미나 동무, 어젯밤 무대 장식을 한 게 동무인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실수도 동무가 한 건가? 그는 제 얼굴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실수를. 실수? 장군님 조남의 실수라니. 이게 단순한 실수로 보이나?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잘못 쓰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반역이었습니다. 동무, 혹시 남한 방송을 들은 적 있나? 없습니다. 가족 중에 사상이 불순한 사람은 없나? 없습니다. 신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계속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저는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전체에 비판문이 돌았죠. 박미나 학생은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하여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저는 학교의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교수들은 저를 차갑게 대했고 동기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저와 가까이 지내면 자기들도 의심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철성 오빠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편이었어요. 미나야, 힘내. 이런 일은 금방 지나가. 그냥 고개 숙이고 시간이 지나면 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영원히 의심받을 거라는 걸. 한번 찍히면 평생 감시받는 게 북한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해. 이렇게는 살 수 없어. 그날 밤의 결심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먼저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죠.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여름 저는 단천에 있는 집으로 잠깐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최혜진. 우리는 중학교 때 단짝이었습니다. 미나야, 얼마만이야? 혜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어요. 우리는 작은 찻집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이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단천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미나야, 너는 좋겠다. 대학도 다니고. 혜진이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좋은 게 뭐가 있어. 매일 노동만 하고 감시당하고.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나야, 나 너한테 비밀 하나 말해줄게.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사촌 오빠가 작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지금 남한에 있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그 오빠가 넘어갈 때 도와준 사람이 있대. 브로커라고 돈을 받고 사람들을 강 건너로 보내주는 사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나도 그 사람 좀 만날 수 있을까? 혜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나야, 너 설마? 응.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나 탈출하고 싶어.
그날 혜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연락해 볼게. 근데 미나야, 이거 정말 위험한 거야. 걸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전부 끝이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혜진이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나야, 그 사람이 너 만나준대. 내일 저녁 단천시장 뒤편 골목에서. 다음 날 저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미나? 네, 맞습니다. 나는 김 선생이라고 불러. 혜진이 친구가 남쪽으로 가고 싶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 선생은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나? 지금은 300달러 정도요. 300달러? 턱없이 부족해. 최소 1000달러는 있어야 해.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고는 안 했어. 일단 중국까지만 보내줄게. 나머지 돈은 중국에서 일해서 갚든지 남한에 있는 가족이 보내주든지 하면 돼.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대신 중국에서 잡히면 나는 모른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전화번호야. 준비되면 전화해. 한 달 안에. 그 이후에는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연락 안 돼. 저는 종이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책을 읽고 계셨죠. 저는 그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지?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평생 감시를 받죠.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평생 감시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다음 주에 다시 학교 가야 해요. 벌써? 방학인데 조금 더 있다 가지. 아니요. 학교에서 부르는 일이 있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된장찌개와 쌀밥, 아버지가 건네주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 저는 그 모든 것을 기억 속에 깊이 새겼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집을 나섰습니다. 2주 후 저는 김 선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비됐어? 네. 좋아. 내일 밤 10시 회령역 앞에서 만나자. 다음 날 저는 기차를 타고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회령은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였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밤 10시 저는 회령역 앞에서 김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트럭을 몰고 왔어요. 타. 저는 트럭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2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트럭이 멈췄어요. 내려. 김 선생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그곳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멀리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보이지? 저게 두만강이야. 김 선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건너야 해. 나는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그럼 우리 혼자 건너라는 거예요? 30대 여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따라갈 것 같아? 걸리면 나도 끝이야. 김 선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강 건너편에 중국 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어. 손전등 신호를 3번 보내. 그럼 그쪽에서도 답 신호를 줄 거야. 그때 건너면 돼. 근데 물이 얼마나 깊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허리 정도. 수영할 줄 알지? 아, 조금. 그럼 됐어. 가방은 머리 위로 들고 최대한 빨리 건너. 국경경비대가 순찰 돌거든. 걸리면 총 맞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은 손전등 하나를 건네주고 떠났어요. 우리 셋만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30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기소개나 할까요? 어차피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최숙희라고 해요. 청진에서 왔어요. 제 남편이 작년에 먼저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가려고요. 20대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민철이에요. 함흥에서 왔고 군대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박민아예요. 청진광업대학교 다니다가 탈출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건널까요? 숙희 언니가 강을 보며 말했어요. 민철 오빠가 손전등으로 신호를 3번 보냈습니다. 잠시 후 건너편에서도 신호가 왔어요. 3번. 가자.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차가운 물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강으로 들어갔어요. 무릎, 허벅지, 허리. 물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강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어요. 갑자기 제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저는 물속으로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제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숙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기침을 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국경경비대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빨리 뛰어. 민철 오빠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니, 물속에서 달렸다기보다는 몸부림쳤죠.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물기둥이
제 옆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탕, 탕,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키 언니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건너편으로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제 손이 건너편 땅에 닿았어요. 우리는 물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어요. 다들 괜찮아요? 민철 오빠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강변 숲속에서 우리는 손전등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3번. 저쪽이야. 우리는 신호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곳에 중국인 브로커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你们来了。 그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민철 오빠가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跟我来。 우리는 그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작은 집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옷 갈아입어.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브로커가 어설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몇 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금방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밥 먹고 이동해야 해. 우리는 간단히 죽을 먹고 다시 트럭에 올라탔어요. 트럭은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농장이었어요. 여기서 한 달 동안 일해. 그럼 다음 장소로 보내줄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수키 언니가 물었어요. 농사일. 힘들지만 밥은 준다. 그리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당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숨어 지내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옥수수 밭에서 풀을 뽑고 채소를 따고 짐을 날랐어요.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두려움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꿈, 저를 고문하는 보위부 요원들의 꿈. 어느 날 밤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농장 주인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빨리 숨어. 공안 검문 나왔다. 우리는 황급히 곳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7명이 함께 숨었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밖에서 중국 공안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有没有非法入境的人？没有，没有。 농장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 여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숨을 참지 못하고 기침을 했어요. 콜록.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那是神要声音。老鼠巴 JWXG。 농장 주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0분 후 농장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 갔다. 우리는 곳간에서 기어 나왔어요. 모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해. 오늘은 운이 좋았던 거야. 농장 주인이 경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다음 장소로 가자.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키 언니가 없었어요. 수키 언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팔렸어. 뭐라고요? 중국 남자한테 신부로 팔렸지. 빚도 많았고 나만 갈 돈도 없었으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수키 언니는 남편을 찾아 중국으로 왔는데 결국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거예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트럭이 도착한 곳은 도시였습니다. 연길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식당 일해. 한 달 일하면 500위안 줘. 그 돈으로 나만 가는 비용 모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설거지, 청소, 서빙.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어요. 저는 절대 한국어를 쓰면 안 됐습니다. 조선족인 척 연기를 해야 했죠. 어느 날 식당에 한국 남자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기 짜장면 하나요. 그가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만 사람이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하면?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울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지? 연길 식당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500위안, 1000위안, 1500위안. 하지만 남한까지 가려면 최소 5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절망적인 금액이었죠.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 남한 가고 싶지? 네, 가고 싶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남한 선교사인데 탈북자들 도와주는 사람이야.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연락해 줄게. 근데 쉽지 않아.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 가야 해. 일주일 후 저는 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유한 목사님이었어요. 50대 중반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미나 씨, 반갑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라오스까지 가는 데만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도중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출발하죠. 다음 주 저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 함께였어요.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을 트럭 안에서 잤어요. 낮에는 숨어 있었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중국 남부의 어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만 기다려. 다음 이동 준비할게.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숨어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저 방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있던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 가족은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제가 탈북한 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내 딸도 너랑 비슷한 나이인데 북한에 두고 왔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야. 아주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엄마, 아빠,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탔어요. 가짜 신분증을 들고 관광객인 척했습니다. 중국 경찰이 버스에 올라와 검문을 했어요. 护照一个滚.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신분증을 건넸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好周好.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산을 넘어야 해.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가파르고 어두운 산길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도 계속 걸었어요. 새벽 5시쯤 우리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여? 저게 라오스야. 가이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우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오스 땅을 밟았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비엔티안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왔다. 나 살았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신원을 확인받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남한에 왔구나.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저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사회로 나왔어요. 처음 대학 캠퍼스를 밟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책을 읽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매일 아침 제가 원하는 옷을 입고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아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청진광업대학교의 철성 오빠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까? 중국 농장에서 팔려간 수키 언니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박성훈 동기는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걸까? 저는 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그들의 희생 덕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부디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스킨스쿠버 동아리에 갑니다. 바닷속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아무런 경계도 없고 아무런 감시도 없는 그 넓은 바다. 그곳에서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개성 통신